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수능시험, 공채와 면접, 연말 실적 보고 이름은 달라도 우리가 느끼는 감정의 무게는 비슷합니다. 우리는 이 감정을 중압감이라 부릅니다.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을 것 같은 팽팽한 긴장감, 주변의 기대를 저버릴지 모른다는 막연한 두려움, 이 거대한 무게 앞에서 우리는 종종 스스로를 탓하기도 하고요. 코트 위에 철학자라고 불리던 한 농구 선수가 있습니다. 셰인 베티에. 그는 말합니다. 사람들은 중압감이라는 단어를 잘못 사용하고 있다. 중압감은 당신이 실패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때 느끼는 감정이다. 시험과 경쟁 그리고 실적까지 그 과정을 온전히 즐기지 못하는 나 자신에게 중압감이란 분명 실패에 대한 걱정을 담고 있을 겁니다. 다시 셰인 베티에의 말입니다. 저는 중압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대신 저는 신나고 흥분됩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고 손에 땀이 맺히는 그 순간,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그 순간을, 그 공간을, 그 과정을 느껴보시죠. 중압감이 아니라 익사이팅한 순간으로 바뀔 겁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자, 9월 30일 화요일 아침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시 화요일에는 원탁의 기자들 K와 함께 만나시는 날이죠. 뜨거운 토론을 해보셔야 할 텐데 걱정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선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화재 때문에 국민의 불편이 닷새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좀 복구가 되고는 있다고 합니다만 그 복구율이 어젯밤 기준으로 12.5%. 아직도 갈 길이 멀죠. 3년 전 카카오의 데이터 센터 화재 때랑 판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왜 그동안에 대비를 못했을까요? 같이 한번 또 이야기 나눠보시죠.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 OECD에서 가장 높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은 노후 준비를 잘 하고 계신가요? 초고령 사회 대한민국의 현실 같이 한번 마주해 보실까요? 오늘의 경제상식 퀴즈도 나갑니다. 오늘의 정답은 4글자인데요. 지난해 1000만 관중 시대를 연 프로스포츠가 있죠. 올해는 출범 44년 만에 관중 12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와, 대단합니다. 지난 토요일에만 5만 5천여 명의 관중이 입장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서울, 대전, 광주 경기에서만요. 해서 누적 1201만 명이 벌써 됐습니다. 10개 구단의 관중 수입 역시 처음으로 2천억 원을 바라보고 있다는데요. 이 프로스포츠는 무엇일까요? 다들 아시겠죠? 예. 요거 또 객관식으로 저희가 또 제작진이 준비를 했습니다. 1번 프로농구, 2번 프로축구, 3번 프로야구. 관련해서 여러분의 좋은 추억이 있다면 또 같이 보내주시면 같이 읽어드릴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KBS 콩 열려 있고요. 추첨을 통해서도 다양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KBS 콩과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 하시죠.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 오늘의 경제 뉴스 정리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증시부터 짚어볼까요? 네, 새벽에 마감한 뉴욕 증시가 이틀째 동반 상승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15%, S&P 500 지수가 0.26% 올랐는데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48%가 뛰었습니다. 사실 시장의 관심은 지금 미국 연방 정부의 이제 일시 업무 정지, 셧다운 가능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여전히 지금 합의 도출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합의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고요. 네. 어쨌든 지난주에 이제 버블론이 좀 제기가 되면서 AI들 많이 이제 급락했었는데 기술주를 중심으로 엔비디아, 어드밴스 마이크로 디바이스와 같은 기술주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주가가 상승 탄력을 받았습니다.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관세 전 세계적으로 관세 폭탄 터뜨리면서도 자국의 내부 문제, 네. 이 예산안 갈등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다. 라면서
오히려 이렇게 되면 30일 지나면 미국 시간으로 셧다운 가능성에 좀 무게가 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 의회가 급박하게 7주 정도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지금 애는 쓰고 있는데 지금 민주공화 상당히 좀 기싸움이 좀 심합니다. 만에 하나 연방정부가 일시적인 업무 정지, 셧다운 당하게 되면 공무원들이 다 쉬어요. 그러면 노동부가 일을 안 하게 되면 경제지표 발표가 지연됩니다. 그러네요. 그렇게 되면 지금 뭐 당장 10월 말에 있는 연준의 통화 정책도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네. 왜냐하면 10월 초에 뭐 노동 지표, 물가 지표 중요 굵직굵직한 지표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파장이 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트럼프 대통령 그래도 SNS는 쉬지 않습니다. 또 관세 폭탄인데요. 네. 미국 밖에서 제작된 모든 영화 100% 관세 부과하겠다. 네. 그리고 미국에서 가구를 생산하지 않은 모든 국가 상당한 수준의 관세 매기겠다. 물론 뭐 구체적인 어떤 근거 제시하지 않아서 실현 가능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지만 근데 한 번 말한 건 꼭 지키는 사람이거든요. 영화에도 관세를 매기겠다. 참 대단합니다. 여기에다 이제 국제 유가는 3% 넘게 떨어졌습니다. 오페크 플러스가 증산 추진하면서 서브텍사스산 중진료는 배럴당 3.4%나 떨어져 63달러대. 또 런던 선물거래소의 브렌트유도 67달러대고요. 이렇게 이제 뉴욕 증시가 이제 상승했지만 달러 가치는 약세, 미국 국채 금리가 하락하다 보니 국제 금 가격 또 최고치, 은 가격도 올랐습니다. 구리 가격, 천연가스, 뭐 에브리싱 랠리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12월 인도분 금 가격은 트라이 온스당 3,85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 속보를 좀 전해드릴 텐데요. 당정이 이제 배임죄 폐지를 시사를 했습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배임죄가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을 어렵게 만든다. 그러면서 폐지 쪽으로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뭐 기업들 요즘 뭐 옥죄는 이제 법안들이 잇따라 네. 지금 실행되다 보니까 기업 경영 환경 개선과 이 과도한 형사 처벌 좀 완화를 목적으로 해서 아마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국내 증시 출발은 좋아 보입니다. 어제 나흘 만에 이제 반등했는데 네. 오늘도 지금 11포인트 코스피는 올라서 3,440선에서 또 코스닥도 이제 소폭 2포인트 정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제와는 달리 이제 개인들이 어제는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였다면 오늘은 개인들이 매수세를 이끌고 있고요. 삼성전자 0.7%가량 올라서 34,000원대 85,000원 정도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SK하이닉스도 1% 정도 올라서 35만 3천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반도체와 조선 방산주가 나란히 같이 오르고 있네요. 원달러 환율은 1,401원, 1,400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또 오늘부터 신용 사면이 대규모로 시작이 되네요. 맞습니다. 지금 오늘부터 개인과 개인 사업자 370만 명을 대상으로 한 이제 신용 사면이 시작이 됩니다. 네. 이게 이제 금융당국이 이제 최근 5년 동안 5천만 원 이하의 빚을 연체한 사람이 올해 내 전액 상환을 하게 되면 연체 이력을 삭제해 주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했죠. 대상을 이제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5천만 원 이하 빚을 연체한 사람 그리고 개인과 개인 사업자인데 연말까지 전액 상환하면 됩니다. 이미 빚을 갚은 257만여 명에 대해서는 오늘부터 바로 신용점수가 곧바로 회복이 되고요. 또 연말까지 한 112만여 명 상환하게 되면 자동으로 이제 지원을 받게 되는데 실제 효과가 어느 정도를 봤더니 신용점수가 평균 한 40점 가량 뛰고요. 청년층의 경우에는 50점 가까이 신용점수가 오릅니다. 덕분에 약 29만여 명은 신규로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해졌고요. 23만 명 정도는 은행권 대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근데 문제는 과거에도 똑같이 이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용사면 해줬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신용사면을 받은 3명 가운데 1명이 또다시 연체자로 전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치가 재개의 기회가 될지 아니면 도덕적 해이 논란으로 이어질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뭔가 좀 선순환의 계기를 만들어내야 하는데 금융사라든지 좀 이제 세금만 낭비하고 끝나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어제 서울시가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를 했죠? 맞습니다.
서울시가 이제 다시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서 공급 대책 이른바 신속 통합기획 2.0을 발표했는데요. 이 신통기획이라는 게 이제 서울시가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신속한 추진을 위해서 도입한 공공 지원 계획입니다. 네. 핵심은 뭐냐? 이런 재개척 재개발은 이제 인허가 절차를 더 간소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업 기간을 최대 6.5년 정도 단축하겠다라는 건데요. 서울시는 2031년까지 총 31만 가구 착공. 특히나 이제 수요가 집중이 되고 있는 지금 한강벨트 라인, 한강벨트에만 19만 8천호, 거의 20만 가구 가까이를 6년 동안 집중적으로 착공하겠다라는 목표인데요. 네. 서울시는 이를 통해서 공급 속도를 좀 끌어올려서 집값 안정을 유도하겠다라는 구상인데, 근데 이제 실효성에 대한 찬반 의견이 있습니다. 이게 뭐 공급 절차 단축해서 물량을 늘리겠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건축 재개발은 이게 사실 이해관계가 상당히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예상한 대로 착공과 준공까지 시간이 단축될 수 있겠느냐. 이건 조합원들 이권 그리고 네. 이제 갈수록 점점점 이제 이 공사비가 늘어나다 보니까 원 조합원들조차도 공사비 증액을 꺼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게 과연 이제 이 당초 목표만큼 지금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또 하나가 이게 수요가 집중된 한강벨트 위주라서 이게 지금 당장 착공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단기적인 가격 안정 효과가 있을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 실효성의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데 그 시간을 계속해서 단축하겠다라는 거고, 빨리 또 시장에 반영이 돼야 될 테고요. 또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됐던 게 한강버스인데 이거 정식 운항을 멈췄잖아요. 맞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뭐 관련된 이야기를 하던가요? 맞습니다. 어제 이 대책 발표하면서 이 서울시가 야심차게 선보였던 한강버스가 이제 정식 운항 열흘 만에 멈춰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식 사과했는데요. 이게 국내에선 최초였죠. 한경의 친환경 선박 한강버스를 도입해서 지난 18일부터 운항을 시작을 하긴 했는데, 근데 이후에 계속해서 기계적 결함, 전기적 결함이 발생을 하니까 오 시장이 시민들한테 직접 사과하면서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무승객 시범 운행을 거치겠다라고 이제 밝혔는데요. 사실 아마 이게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가족과 함께 일용하려던 분들 꽤 많았을 거예요. 이런 시민들의 불편을 언급하면서 유감을 표명을 했는데요. 어쨌든 서울시는 이제 10월 말까지 안정화 작업을 마친 뒤에 운행을 재개한다라는 계획인데요. 이게 뭐 아무리 뭐 국내 최초 친환경 선박이라는 상징성이 있지만 안전성이 답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급하게 개통을 좀 서두른 게 아니냐. 혁신보다는 안전이 최우선이다라는 이제 교훈을 남기고 있습니다. 뭐 서둘렀다는 비판뿐만 아니라 한강버스를 왜 만들었는가 근본적인 물음도 계속해서 또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추석 앞두고 선물 세트들 지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유통업계가 역시나 이거 좀 꼼수를 부리는 게 있다고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 낱개로 더 싸다라는 눈 알고 있어요. 근데 업계도 무슨 뭐 포장 비며 마케팅 비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게 지금 한국소비자협회가 이제 8곳의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 한우와 굴비 세트 선물 세트 가격을 조사한 겁니다. 네. 이게 8월 말 2주 뒤 2차례 걸쳐서 진행이 됐는데 일부 업체들이 동일 상품에 정가를 먼저 올린 뒤에 할인율을 부풀리는 거죠. 마치 뭐 큰 폭의 할인을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정가가 한 18만 5천 원이던 한우 세트가 2주 뒤에 정가가 바뀝니다. 20만 5,800원으로. 20%가량을 또 거기다가 할인 적용을 합니다. 결국은 제자리인 거예요. 가격차가 실제 체감 가격차가 크지가 않았던 겁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이제 굴비나 LA 갈비 세트 역시 구성 방식에 따라 최대 4배가 넘는 가격 차이가 확인이 됐는데요. 사실 명절 성수기 때마다 거의 반복되는 소비자 기만행이거든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 소비자들이 할인율이 아니라 최종 판매가 구성품 꼼꼼히 좀 비교하고 따져봐야만 피해를 좀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우리 청취자분들도 조금이라도 알고 대응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아까 서울시의 그 신속통합기획 관련해서 박민호님이 글을 하나 올려주셨는데, 조합이 요청하면 신속하게 인허가를 해주다 보니까 조합별로 지역이 겹치는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하면서
조합기를 서로 분쟁이 나는 곳이 많다라고 또 알려주셨네요. 이게 또 빠르게 인허가가 나다 보니까 이런 또 이면도 있다라는 걸 알게 됐고요. 오늘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 충전 마우스패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9시 21분 현재 함께하고 계시고요. 원탁의 기자들 K 만나보시죠. KBS 김준범, 석민수, 강푸른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국정자원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이거 축약해서 이렇게 부르는 것도 저는 이번에 알았는데 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번에 화제가 나서 많은 국민들을 또 이제 불편하게 만들고 있는데 여러분도 혹시 좀 겪고 계십니까? 그 불편함을 기자분들도? 저는 뭐 개인적으로 직접 겪는 피해는 없습니다. 다행히 네. 그 사이에. 네. 강푸른 기자는요? 지난 주말에 제가 락 페스티벌을 다녀왔는데 거기서 이제 모바일 신분증으로 사실 들어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모바일 신분증? 예, 아시겠지만 그게 또 업무가 주말 사이에 안 되는 바람에 그래서 약간의 불편함을 겪었던 게 있습니다. 성민수 기자는 다행히 뭐 없었나요? 저는 별다른 불편은 없었습니다. 우선은 이게 참 많은 분들이 불편을 겪으실 수밖에 없는 일이긴 한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뭐 하던 곳인지 좀 알려주세요. 이번에 너무 존재감이 갑자기 크게 드러나가지고. 저도 사실 이번에 좀 처음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비유를 하자면 정부 행정 전산망의 심장부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전산망의 심장부. 네네. 말 그대로 뭐 중앙 정부는 물론이고 전국의 지자체랑 공공기관 업무를 이제 가능하게 도와주는 정보 시스템하고 전산 자원 이런 거를 운영하고 구축하고 관리까지 하는 그런 곳입니다. 이번에 불이 난 곳은 대전 유성구에 있는 국정자원 대전 본원이고요. 분원격으로 광주하고 대구에 센터가 있는데 이 본원이니까 여기에 물려있는 시스템이 647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불이 나면서 뭐 보훈부, 건의기, 복지부, 여가부, 행안부 뭐 하다못해 뭐 119나 국무조정실까지 이런 거의 모든 부처들이 영향을 받았고 아까 제가 모바일 신분증 말씀을 드렸는데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자주 쓰는 정부24나 뭐 복지로처럼 각종 수당 뭐 신청하고 뭐 등본 떼고 뭐 그런 시스템들까지 어제 뭐 일부분이 많이 복구가 됐습니다만은 사흘간 이 화재로 인해서 완전히 멈춰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아이고. 우스개로 저는 이게 그 금요일 밤에 속보로 처음에는 막 나왔었어요. 한 줄씩. 네. 국정자원 화재라고 하길래 저는 오타인 줄 알았습니다. 국정원 화재를. 왜냐하면 그 정도로 생소한 그렇죠. 기관이고. 평소에 우리가 뭐 정부24라든지 예. 이런 사이트 이름으로 많이 듣고 있었잖아요. 카카오톡으로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하실 것 같아요. 저희가 2022년 기록 찾아보니까 2022년 10월 딱 3년 전 정도인데 네. 그때 카카오톡이 판교의 데이터 센터에서 화재가 나가지고 카카오톡이 맞아요. 한동안 먹통이 됐잖아요. 맞아요. 딱 그 정부 버전입니다. 그 정부라는 거를 하나의 회사로 치면은 그 회사가 제공하는 모든 데이터, IT 서비스의 서버, 종합 데이터 센터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라는 공공기관이고 네. 그 회사의 또 메인 센터가 대전에 있었는데 그 대전에 5층 1, 2, 3, 4, 5층 중에 5층 서버실에서 불이 나가지고 이제 나머지 1, 2, 3, 4층까지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해서 일단 전원을 다 내려버렸던 그런 상황인 거죠. 이게 그래서 많은 분들 어제 저희가 뭐 뉴스를 통해서 전달해 드렸습니다만은 심지어 화장장 예약하는 것마저도 데이터 센터가 이제 멈추다 보니까 그래서 장례를 치르시는 분들까지도 또 정말 우리 생활 곳곳에 불편을 줄 수밖에 없는 이야기인데 그럼 우선은 그 5층 전산실에서 불이 났다고 했는데 화재 원인은 어떻게 파악이 됐답니까? 뭐 배터리 이야기는 많이 나옵니다만 그 이제
이 무정전 전원 장치,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 센터이기 때문에 꺼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정전이 일어났을 때에도 전력을 계속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 만든 지 한 20년 정도 된 시설이에요. 그 처음에는 리튬 이온 전지가 아닌 다른 축전지로 그런 무정전 전원 장치를 구축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 중간에 이제 리튬 이온 시스템으로 바꿨죠. 근데 리튬 이온 배터리를 항상 충전시켜 놓은 상태로 서버 옆에 바로 옆에 그걸 뒀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배터리 화재가 좀 많고 이거 서버 옆에 좀 두다 보면 위험하겠는데 이런 생각을 이 센터에서도 한 거예요. 네. 국정자원에서도 해서 이거를 우리가 지하실로 옮기자. 서버에서 가급적 멀리 떨어진 곳으로 옮겨서 만약에 불이 나더라도 서버에 그 영향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자고 옮기던 와중에 그 작업을 하던 3일째에 이 사고가 나버린 거죠. 굉장히 공교롭게도 하필이면 그 화재의 위험에 대해서 인식하고 그 조치를 하던 중에 화재가 난 좀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5172님이 배터리 해체 작업을 어느 정도 대책 없이 했길래 불이 났는지 한심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 오정환님은 전산실에서 왜 배터리를 써야 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사실 비상발전기라는 게 다 있습니다. 근데 비상발전기라는 건 전기가 나가야 그때부터 가동이 되지 않습니까? 뭐 디젤 방식이라든지 요즘에 가스터빈 방식 많이 쓰이는데 그 비상발전기가 돌아가기까지 시간이 걸려요. 최소한 몇 분 정도는. 그 몇 분 동안 데이터 센터가 멈추면 안 되니까 그 사이를 배터리가 좀 막아주는 거죠. 그 시간을. 그래서 배터리가 반드시 필요한 건데 거기에서 불이 났으니. 그래서 조금 더 명확한 화재 원인도 찾고 재발 방지 대책도 세우기는 해야겠습니다만 근데 또 이 배터리를 너무 오래 쓴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더라고요. 지금 뭐 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그 배터리가 사용 기간을 넘겼던 거는 맞습니다. 근데 아주 오래된 거는 아니고 권장 사용 기간이 10년인데 11년 정도를 썼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지난해 6월에 정기 점검을 했을 때 기한 지났으니까 배터리 바꾸세요 이렇게 권고는 했지만 이 배터리 자체가 지금 문제 있으니까 뭐 바꿔야 된다 이런 이제 판정은 나오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배터리 업계에서도 뭐 사용 기한 내구 연한을 넘겼다고 해서 다 불이 나는 건 아니다. 네. 이거를 그렇죠. 뭐 오래 쓰면은 충전이나 방전 성능 같은 게 떨어질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화재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건 아니고 한 15년 정도까지 써도 괜찮다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처음에는 노후 배터리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뭐 그 다음으로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게 뭐 배터리에 외부 충격이 있었던 거 아니냐. 왜냐면 이제 이런 리튬 이온 배터리 화재가 주로 뭐 외부 충격이나 뭐 과도한 충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아니면은 당시에 뭐 비전문 비숙련 작업자가 실수를 한 거 아니냐. 이게 뭐 이른바 알바설이거든요. 근데 이제 아르바이트생이 당시 작업에 참여했다는 거는 사실이 아니라고 국정자원에서도 해명을 했고 경찰도 지금 확인을 해서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가능성을 좁혀 나가면서 수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참 이 배터리라는 게 이게 복불복이라고 표현해서도 사실은 안 되는데 겉으로 봤을 때 이제 육안으로 뭐 확인되는 뭐 별다른 게 없는데도 그 안에서 발화가 시작될 수도 있는 거고 뭐 분리막 문제일 수도 있을 테고 권장한 사용 기간은 1년 넘겼다라고 해서 뭔가 이게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왜 전기차도 10년 이상 탈 수 있는 거니까 원인을 좀 찾긴 찾아야 되는데 사실 이게 또 반복이 되는 게 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배터리 화재는 늘 비슷한 패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불이 났느냐 부분에 초점을 맞추면 잘 모릅니다. 뭐 구조적인 한계일 수도 있고요. 그게 나오는 그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 몇 달 정도 걸리고요. 이미 그 몇 달이면은 관심사에서 멀어져 버린 이슈가 되고요. 근데 뭐 우리가 그냥 엔진 자동차도 불이 나거든요. 전기 자동차도 불이 나고 그 불이 나는 비율은 과히 전기 자동차가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엔진 자동차에서 불이 왜 나는지를 막 탐구하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 불이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어떻게 피해를 줄이느냐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저도 이 자꾸 배터리 화재는 화재가 왜 났느냐에 초점을 맞추면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일단 왜 났는지를 잘 모르고요. 설령 안다 한들 그걸 기술적으로 당장 개선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 배터리를 당장 안 쓸 것도 아니고 대체제도 없고 결국은 우리가 인간이 만든 모든 제품은 결함이 있기 때문에 어디선가는 사고가 날 수밖에 없다는 거는 뭐 배터리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랬을 때 그런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피해를 줄일 수 있느냐에 초점을 맞추는 게 더 생산적인 논의인 것 같고 사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건은 되짚어볼 측면이 정말 많죠. 그러니까 이게
아마 카카오 관계자분들은 정말 말은 못하지만 속으로는 정말 정부를 욕하고 있을 거예요. 3년 전에. 예, 전형적인 카카오 입장에서 보면 정부가 내로남불을 하고 있는 겁니다. 3년 전에 카카오 목통 사태가 났을 때 정부의 엄청난 질타를 받았습니다. 맞아요. 너희는 그렇게 많은 국민들이 쓰는 국민 메신저가 백업도 안 해놓고 뭐 해놨느냐. 그래서 뭐 기억하시겠지만 카카오톡이 그때 그 전 국민에게 사과한다고 무료 이모티콘을 막 뿌리고 있었어요. 선물도 네. 주고. 기억나네요.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대표이사가 물러났습니다. 사장이 사퇴했어요. 대국민 사과하고. 대입하면 정부에 어떤 조치가 있어야겠습니까? 근데 과연 그렇게 할지, 그리고 과연 그렇게 엄격한 감독이나 감사를 받을지, 그거는 사실 우리가 뭐 최근에 SKT나 뭐 KT 등등의 민간기관 해킹, 민간에서 해킹도 잇따르고 있습니다만 당연히 그 잘못한 부분이지만 과연 정부는 그렇게 해킹을 안 당하고 있느냐? 그리고 해킹을 당했을 때 그렇게 철저하게 벌칙을 받고 있느냐? 마찬가지입니다. 데이터 센터를 카카오에게 그렇게 엄격하게 요구했듯이 정부는 그동안 뭐 했느냐? 이거는 비판받아 마땅한 부분이죠. 이렇게 네. 사고가 나 봐야 얼마나 우리가 절실하게 대비를 잘 해야 하는지를 또 느끼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근데 기존에도 지적이 안 나왔던 게 아니더라고요. 뭐 감사원의 감사 결과 뭐 지적된 바도 있었고, 좀 이것도 한번 좀 짚어주실까요? 2023년에 2년 전이죠. 2년 전에 여기서 사고가 한번 있긴 있었어요. 예. 큰 이렇게 화재가 나서 크게 시스템이 다운된 사고는 아니었는데 이제 전력 공급 장치에서 문제가 좀 생겨가지고 감사원이 이제 감사를 했죠. 네. 감사원 여기를 감사를 해서 전반적으로 전력 공급 시스템이라든지 서버에 노후화가 심하다고 해서 사실은 초점이 다른 데 맞춰졌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2년 동안 한 거는 노후화된 장비들을 이렇게 많이 교체를 하고, 그다음에 그 중에서는 또 사용 연한이 중간에 늘어난 것도 있어가지고 네. 교체돼야 될 장비들이 교체가 안 된 것도 있고, 사실은 배터리는 그 대상에 오르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다음에 이게 무슨 지금은 얘기가 나오는 게 뭐 전임 정부의 실수니 뭐 현 정부의 실수니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다 하기 전에 여기에서 그 예산을 신청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배정받았던 내역들을 살펴보면 사실 뭐 그렇게 대단히 예산을 증액해서 신청하지도 않았거니와 네. 또 그렇다고 국회에서 깎지도 않았어요. 그냥 평년에 해당하는 수준의 예산을 그냥 관성적으로 계속 신청을 해왔던 건데, 누구 하나 이거에 대해서 배터리가 문제가 될 것 같은데라고 일찍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좀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던 거고, 그냥 사회적으로 배터리 화재가 느니까 이제사 좀 대응을 하고, 그다음에 뭐 시스템도 이제 이원화를 한다고 하는데 그 절차를 지금 하고 있던 중인데 그 사건이 좀 더 그거보다 빠르게 벌어진 거죠. 방주영님이 베이징에 살고 계시다고 하네요. 급하게 출입국 사실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정부 24가 안 돼서 결국 다음 주에 베이징 영사관까지 가셔야 된다고. 해외에서도 불편을 또 겪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가 정말 데이터도 공개가 잘 돼 있고 전산도 잘 돼 있고 굉장히 편리하죠. 뭐 서류 한 장 떼러 주민센터 이제 안 가도 뭐 컴퓨터만 있으면 다 발급받을 수 있고 정말 편리한데, 이런 디지털화, 그 뒤에 보이지 않는 그 데이터 센터에 이 정도의 우리가 큰 구멍이 있다라는 걸 이번에 또 느끼게 되는 거고. 근데 이게 그러면 우리가 대전에만 국가정보관리원 이 데이터 센터가 있는 거예요? 그 대구 센터라는 것도 있다면서요? 대구도 있고 광주도 있고요. 그러니까 대전이 본원이고 대구와 광주가 일종의 백업 네. 시스템, 백업하는 센터인데, 그러니까 기본적인 설계는 이번 사고처럼 대전 메인 센터에 뭐 불이 나든 뭐 해킹을 당하든 뭔가 문제가 나서 서버가 다운이 돼도 네. 보조하는 광주나 대전이 바로 우리 정전돼도 비상발전기 가동되듯이 비상 가동 체계가 동원이 돼서 서버 정부 24든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아무 문제 없이 돌아가도록 설계는 돼 있는데, 없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취지는 그런 취지인데, 네. 취지인데 결론적으로 지금 확인되는 것은 광주와 대구는 그냥 일종의 비유하면 창고 개념으로만 쓴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데이터를 보관만 해둔 거지. 이 대전에 이 데이터를 운영하는 시스템이 뭔가 다운이 됐을 때 그 운영 체계가 대신 들어와서 그 보충해주는, 그거는 설계를 안 했던 건지 아니면 설계를 했는데 뭔가 뭐 연습을 안 했던 건지 아니면 설계 자체가 안 돼 있던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창고로만 쓰고 있었다. 그러니까 정말 허점이라고 지적해도, 기본적인 허점이라고 지적해도 그래요. 할 말이 없는 거죠. 이게 예. 제조업으로 비유하자면 창고는 여러 개 마련을 해놨는데 정작 컨베이어 벨트 멈췄을 때
다른 곳에서 돌아갈 컨베이어 벨트는 준비가 안 돼 있었다. 뭐 이렇게 비유를 해도 될 것 같고. 2022년에 네, 카카오에서 그때 화재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때 지적을 많이 받았던 게 그 돌아가는 서버가 카카오 그 판교 센터에만 있었다. 그래서 카카오가 이제 왜 이걸 이원화를 안 해놨냐는 그 김준범 기자 아까 얘기했던 엄청난 정부의 지탄과 사회적인 비난을 받으면서 네. 지금은 카카오가 이원화가 아니라 3원화를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3개의 서버가 동시에 돌아가고 있고 이게 실시간으로 여기가 문제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그냥 아무런 끊김이 없이 아까 뭐 무정전 전원 장치처럼 이 서버 자체도 그냥 계속 돌아가게 돼 있어요. 2군데가 이상이 있어도 한 군데가 살아있는 정도로 백업이 돼 있는데 이 그 국정자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중화 정도가 돼 있었던 거로 알려지거든요. 지금 이중화라는 게 이제 활동하는 2개의 서버가 있는 게 아니라 활동하는 서버가 있고 그 다음에 한쪽에는 이게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걸 다시 켜서 돌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지금 이제 까보니까 이 하나의 서버가 있고 하나의 그 백업된 자료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다른 하나를 켜서 바로 가동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백업된 데이터를 다시 가져가서 이거를 가동할 준비를 해가지고 다시 돌리는 데는 시간이 지금 뭐 2주가 걸리니 4주가 걸리니 하는 그러게요. 거죠. 지금 뭐 10%대 초반의 복구율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모든 게 지금 다 완벽하게 다시 돌아가려면 최소한 4주는 걸릴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제 답답한 거죠. 이종진님 같은 이제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좀 읽어드릴 텐데 테러의 가능성도 조사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느끼는 게 국가 주요 시설 아닙니까? 그러니까 방어도 잘 해야 되겠고 그런 일은 없어야겠습니다만 만에 하나 있을지도 모르는 테러라든지 전쟁이라든지 그러면 우리의 국가 정보나 데이터는 어떻게 보관할 거냐 이거에 대한 준비도 과연 되어 있을까 근본적인 또 물음을 안 던질 수가 없어요. 그런 것 같습니다. 최근에 공교롭게 그 해킹도 잇따르고 있고 뭐 데이터 센터 화재는 해킹하고 약간 결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어쨌든 정보가 집적돼 있는 뭔가 시설이 문제가 생겼을 때 국민 일상에 얼마나 큰 피해가 오는지를 보여주는 거니까 뭐 해킹 같은 경우는 일종의 공격, 의도적 공격 테러죠. 이번 화재가 뭐 테러인지 아닌지는 뭐 수사가 전혀 안 됐으니까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설령 테러가 아닐지라 하더라도 우리나라를 위해하는 세력이 보기에는 이제 저기 노리면 되겠네라고 중요한 학습 자료는 되는 거죠. 저기 그렇죠. 노리면 대한민국 정부가 며칠은 마비되는구나를 보여준 거니까. 근데 이런 게 사실 저도 문과생이라 잘 모르지만 굉장히 많을 것 같긴 해요. 정부나 민간 기업.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역설적으로 너무나 전자화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이 어딘가에 다 집적이 돼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은행 하는 군데가 뚫리면 난리가 날 겁니다. 정말. 그런 일이 절대 없어야겠지만. 예전에 북한의 디도스 공격 때도 주요 방송사랑 은행들 좀 타깃된 적이 있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너무 많은 정보가 집적이 돼 있어서 그만큼 그 보안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올해 전 국민이 전 사회가 배우고 있는 그런 단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어느 나라나 사실은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왜 전쟁 시나리오에 국가 주요 시설 뭐 이렇게 뭐 그 대상들도 막 나오고 하는데 거기까지는 좀 먼 이야기 같긴 합니다만 또 이거를 우리가 대비를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거. 우리는 워낙 IT화가 잘 돼 있어서 그렇죠. 편리한데 동시에 피해도 큰 거죠. 아까 그 청취자분이 대사관까지 때로 가서 불편하다. 다른 나라는 원래 때로 가기 때문에 그 서버에 그런 걸 모아둘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모아뒀기 때문에 편리하잖아요. 참 좋은데 그만큼 공격이 됐을 때 피해도 큰 거죠. 예. 안진수님이 소를 잃었더라도 외양간은 고쳐야 합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외양간이라도 고칠 수 있을까요? 좀.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원화 작업, 이원화 작업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원화 작업을 어디까지 할 거냐 이것도 좀 이슈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기 때문에 3원화를 시켜놓고 이 3개의 서버를 돌리는 비용을 뭐 어떤 식으로든지 수익을 창출해서 감당을 해야죠. 그렇고 뭐 여기서도 사실 비용을 너무 많이 지출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이 지금 정부 국정 자원을 보면 중요한 것도 있고 사실 일상생활에 크게 불편함을 안 끼치는 것도 있는데 이거를 이런 사건이 생겼다고 해서 또 공직자 특유의 그 뭐랄까 사고 대응 마인드로 모든 시스템을 레벨 1 수준의 막
이원화를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서버를 다 돌려버리면 그것도 뭐 필요한 예산을 너무 많이 써버리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등급도 사실 지금 나눠져 있기는 한데 얼마나 중요한 정보냐, 그다음에 우리가 이걸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이런 매뉴얼을 좀 세우고 거기에 따라서 정말 이원화해서 끊김이 없어야 되는 것과 그다음에 좀 끊겨도 뭐 복구에 시간이 좀 걸리지만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하고 처리할 수 있는 것과 이렇게 분류를 해서 이 작업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저는 깜짝 놀랐던 게 사실 우리나라 정부24 이런 시스템들이 어느 정도 민간에 좀 그 민간 서버에 들어가 있을 줄 알았어요. 분산. 네. 데이터 센터가 우리나라 잘 돼 있고 IT 기업들이 많은데 정부가 설마 다 이걸 직접 관리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직접 관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좀 예민하지 않은 국가 기밀이 아닌 이런 정보들 같은 경우에는 민간에 좀 위탁하는 방안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이게 들었습니다. 참 평상시에 국가 데이터를 민간에 위탁한다 그러면 여론이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안보 측면에서도 그렇고 막 특혜 시비가 항상 또 과거에도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렇게 겪어보니까 민간에도 좀 이양을 해서 분산을 좀 할 필요도 있네. 그러니까 해외도 좀 그런 나라들이 있다면서요.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저도 동의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번에 그 국정자원 화재 대처 과정과 아까 성민 기자 말한 것처럼 카카오의 그 사무원화를 비교해도 정부가 과히 민간보다 반드시 앞선다라고 특히 이 IT 분야나 데이터 분야는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뭐 같은 한국인들인데 굳이 이건 정부 거니까 정부가 다 할 거야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분류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국가 안보라든지 뭐 대테러라든지 뭐 대북 정보라든지 이런 건 당연히 민간에 줄 수 없겠지만 뭐 사실 뭐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 어떤 건 좀 괜찮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등급을 좀 나눠서 등급이 낮은 거는 당연히 민간에 맡기는 게 더 효율적이기도 하고 분산 차원에서도 안전하기도 하고요. 정부는 감독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가는 게 현실적이지 않나. 그걸 다 정부가 싸매고 머리 싸매고 하려고 하면 과연 정부 안에 그런 역량이 있는지도 의문이고 아무래도 해결하는 속도도 안 날 거고요. 뭐 유능한 회사들이 있는데 이용 안 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2569 쓰시는 분이 큰일 났습니다. 관급공사 납품하고 있는데 이 전산 화재 때문에 대금 결제가 늦어지고 있어요. 곧 추석인데 나라 장터가 마비돼가지고 자영업자들까지 피해가 올 듯합니다. 아이고 그러게요. 이게 정말 온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거니까 다시는 소리 잃지 않도록 외양간을 좀 제대로 고쳐야겠습니다. 저희가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리고 또 다른 이슈 토크 이어갑니다. 오늘 퀴즈의 정답은 4글자입니다. 우리나라 프로스포츠 가운데 최근에 관중 1200만 명을 돌파한 최고의 인기 종목은 무엇일까요? 친절하게 객관식으로 나옵니다. 1번 프로 농구, 2번 프로 축구, 3번 프로 야구. 4003님이 표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웃돈 주고 살 수는 없고요.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0906님은 한화 이글스의 역할이 큽니다. 우승 가자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또 1920님은 기아 타이거즈 팬인데요. 올해 완전히 망했어요. 저녁이 괴롭습니다. 라고 항상 희비가 엇갈립니다. 그걸 이제 이글스 팬들은 그동안 10수년간 겪어왔다는 거. 0487님이 이글스 팬입니다. 30년째. 나는 행복하다라는 응원이 공허한 메아리였는데 드디어 말에 힘이 있는지 긴 터널을 지나는 그런 기분이라고 보내주셨고요. 자, 여러분이 보셨던 뭐 추억담 또 어떻게 이 프로스포츠를 즐기고 계시는지도 이야기를 같이 나눠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샵 9730이나 KBS 콩으로 정답 4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앞에서 데이터 센터 이야기하면서 그 카카오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7892님이 자꾸 카카오 이야기를 왜 하시나요? 유유 이렇게 카카오 주주분이신가? 그 카카오에 대한 이야기는요 저희가 2부에 더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최근 업데이트 최근에 그 업데이트 논란 또 네이버는 업비트 두나무를 인수 네. 그 포괄적 주식 교환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2부에서 애널리스트와 함께 더 집중적으로 공부를 또 해볼 예정입니다. 원탁기 기자들 K 함께하고 계시고요. 두 번째 우리가 다룰 이슈가 좀 무겁습니다. 노인 빈곤 문제인데 우리의 미래이기도 하고요.
기자분들은 어떻게 노후 준비 잘 하고 계세요? 강푸른 기자가 이렇게 미소를 짓고 있는데 그건 잘하고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반성의 의미입니까? 그 많은 개미들이 땀 흘려서 그 겨울을 대비할 때 모두가 다 개미이면 보람이 없잖아요. 배짜이가 있어야 네. 아 저렇게 나는 되지 않고 만족을 느낄 거기 때문에 지난주에 락페스티벌 갔다 네, 왔다면서요. 저는 배짜이가 되어서 개미들에게 기쁨을 주는 걸로. 정말 이타적이네요. 다른 두 분은요? 저는 뭐 연금 정도 붙는 정도. 네, 그 3층 연금으로 아니면은 그러니까 그 국민연금 개인연금. 3층이 이제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이잖아요. 네. 국민연금은 강제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그 제가 할 수 있는 건 개인연금이니까 네네네. 개인연금 그 정부가 1년에 주는 그 세액공제 한도 채워서 붙는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3층 연금 해놓으셨네요. 성민주 기자님요. 저도 그 정도고요. 그다음에 이제 퇴직연금을 네. 그냥 그 DB형이죠. 확정급여형으로 그냥 둘 뿐이지 이걸 뭐 DC형으로 적극적으로 운용하는 2단계까지는 안 갔고 그래서 그냥 보통 일반적인 중산층에 하는 그 정도 수준이지 저도 사실 노인 빈곤으로 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가끔씩 들 때가 있습니다. 야, 그 퇴직연금을 DB형으로 그냥 두시는 분들은 한 번쯤 그 수익률을 열어보셔야 현실을 빨리 직시하실 수 있는데, 아이고, 근데 우리나라 그 노후 빈곤율, 그러니까 상대적 빈곤율이 40%에 달하고 이게 뭐 OECD에서 가장 안 좋은 데이터다 이런 이야기 정말 많이 듣죠. 예. 근데 좀 개선도 안 되고요. 근데 이게 그 생물학적 연령대 때문에 개선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역설적으로 우리나라가 너무 빨리 경제가 성장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인데 우리가 맨날 노인 빈곤율이 높다만 볼 게 아니고 노인 빈곤율이 높은 거를 연령대로 좀 뜯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 65세 이상부터 노인으로 보는데 65세도 법적 통계상으로 노인입니다. 네네네. 75세, 85세, 95세 다 같은 노인인데 우리가 사회에서 65세와 85세를 동급으로 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뜯어보면은 여기 정말 명징하게 드러나요. 그러니까 65세까지는 빈곤율이 네. 13.6%입니다. 네. 그러니까 OECD 평균보다 훨씬 낮아요. 어허. 근데 그게 85세로 가면 54.8%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노인 빈곤율이라고 뭉뚱그려서 말해버리니까 잘 표현이 잘 안 되는데 노인 안에서도 1950년대, 40년대 그 이전 태어난 분들의 빈곤율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연금이 1987년부터 시작됐습니다. 네. 1987년에 대략 30살이었던 직장인은 30년 동안 IMF 때 회직되고 이러지 않았다면 꼬박꼬박 국민연금을 부었을 거기 때문에 네. 상당한 연금을 받습니다. 물론 내신 돈에 비례하겠지만 예, 예. 그러니까 1987년에 30살이었던 사람은 지금 7세, 8세 정도 돼요. 그런 연령대는 노인 빈곤율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10몇 %예요. 근데 그 국민연금이라는 최소한의 노후 체계가 도입되기 전에 이미 태어나 버려 가지고 사회생활에서 너무 일찍 태어난 죄로 너무 일찍 노령이 되신 분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70대 중반 이상 예. 여기가 문제예요. 왜냐면 이분들은 국민연금이 사회생활할 때 있지도 않았고 국민연금 말미에 조금 넣은 게 전부기 때문에 받는 돈도 한 4, 50만 원, 6, 70만 원 받아요. 그걸로는 노후 생계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들이 문제고 그분들이 문제고 사실 그분들에 대한 대책이 집중적으로 보완되면 시간이 지나고 지금의 국민연금 도입과 함께 사회생활 시작했던 분들이 본격적인 80대가 되면은 그때는 저는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 징검다리 기간을 견디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6595님이 지난번에 김준범 기자의 KBS 노인 빈곤 다큐 잘 봤습니다. 라고 제가요? 예. 노인 빈곤 다큐를 제가 언제 했었지? 다른 분인가? 다른 분과 헷갈려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고 넘어갔었을 됐을 것 같은데. 다른 분이랍니다. 근데 또 KBS에서 노인 빈곤 관련된 다큐는 또 지속적으로 네. 또 우리 분들에게 또 알려드리고 있고요. 그 6595님이 해주신 말씀이 저는 50대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남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50대이신 분들도 10여 년 후에 은퇴할 것 같은데 당장 또 준비가 안 돼 있고 시간은 많지 않고. 근데 그 평균 자산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 노인 가구의 평균 자산 4억 6천만 원입니다. 이거는 많은 겁니까? 적은 겁니까? 이걸로 노후 준비하기는 사실은 이게 주거비까지 다 포함이 된 거라면 결코 또 충분하진 않을 테고요. 근데 이제 그 4억 6천만 원이라는 절대적인 금액에서 부동산 비중이 얼마냐? 80%죠. 80%이기 때문에 부동산은
그 대부분의 부동산은 주거용 부동산이기 때문에 운용 수익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현금 흐름으로 이어지지 않는 자산이기 때문에 정말 예금이라도 들어놓으면 쥐꼬리만한 이자라도 나오는데 이거는 그 현금 흐름이 없는 자산이라는 데서 좀 더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김준범 기자가 얘기한 그 맥락에서 또 그 훨씬 더 고령층 80대 이상의 그 고령층과 그다음에 60대의 인구 통계적인 차이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제시하지 못하지만 지금 지방 소멸 얘기하면서 그 지금 80대 이상의 어르신들은 지방에 거주하는 분들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지방의 인구가 소멸된다고 할 때 보면 그분들이 이제 돌아가시기 시작하고 그 아래 단계에 있는 분들이 더 이상 시골에 남아 있지 않고 다 도시로 가 있고 이런 상황에서 지역이 소멸되는 상황.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초고령층의 노인들이 가장 가난하게 지내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이것도 다 상대적인 거네요. 네, 그래서 이게 꼭 그 나이대만 봐야 될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거주하는 그 지역과 그 다음에 거주하는 패턴 같은 것도 다 맞물려 있는 거라서 지금 이걸 어떻게 나이대로만 접근할 건가 아니면 지역 소멸 또는 그 지방의 소외 지역 뭐 식품 사막이라고도 하죠 요즘에 그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접근할 건가 이런 좀 다양한 층위에서 정부가 좀 접근을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아까 5401님하고 김세자님이 국민연금 시작한 게 1988년이라고 다시 알려주셨어요. 88년인가요? 네, 87? 아 예. 88년. 그 성민수 기자 지적이 맞는 말씀인 게 사실 이제 그 아까 노인도 다 같은 노인이 아니고 나이를 좀 쪼개서 봐야 된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노인도 서울 노인, 그러니까 수도권에 사는 노인과 지역에 사는 노인은 일단 자산 가격, 자산 보유 액수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뭐 그 사실 이제 하다못해 가장 쉬운 게 주택연금인데 주택연금을 들었을 때 나오는 금액이 완전 차이. 예,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서울에 자가주택을 보유한 노인분들은 설령 당장의 현금 소득은 없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그 자산을 현금화, 뭐 대표적인 게 주택연금이죠. 뭐 우리나라 분들이 이제 주택에 대한 집착이 심해서 그게 아직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이제 늘어날 거고요. 저는 그 부분은 그렇게 국가가 걱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1940년대, 50년대 이전에 태어났고 지금 지방에 사시는 분들이 네. 뭐 당연히 나이 들었으니까 근로를 안 하실 테니 현금 소득이 없는 데다가 거기 대부분 재산이 부동산에 들어가 있을 텐데 그 부동산의 가격이라는 게 뭐 연금화 시켜도 한 달에 생계비가 안 나오는 거니까 그 그렇죠. 부분이 가장 큰 문제고 거기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써야 된다면 거기가 제일 우선순위가 되는 거죠. 예. 노후 적정 생활비 얼마나 필요할까? 뭐 KB 통계로 보면 월 한 350만 원. 근데 준비된 건 200만 원대 초반. 이게 또 현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또 빈곤율이 끊일 수가 없고 또 그것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역에 따라서 자산을 보유한 곳에 따라서 딱 달라지는 건데 어찌됐든 간에 그 빈곤의 고리를 끊으려면 둘 중에 하나는 돼야 되는 거잖아요. 복지가 잘 돼 있든 일자리라도 잘 되어 있든 우리의 현실은 좀 어떨까요? 그 노인 일자리 성의주의자. 사업이 예. 정부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 노인 일자리 사업을 우리가 무슨 일자리 사업, 고용 사업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노인 일자리 사업은 그냥 복지 사업으로 접근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2022년에 84만 개가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좀 늘어가지고 올해는 109만 개, 110만 개가 좀 못 되는데 이 정도로 늘어나기는 했는데 이게 그렇게 많은 돈을 주지 못하거든요. 복지제도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좀 지속 가능한가는 물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노인이라는 기준이 지금 65세에 맞춰져 있는데 65세 연령 기준으로는 요즘에 노동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나이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복지로서의 노인 일자리 사업과 다르게 또 고용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도 필요하지 않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분들이 좀 사회에서 좀 더 힘든 일 그러니까 그 주민센터에 가서 마당 쓰는 일 정도의 수준 말고 좀 더 그 노동력이 필요한 일에서 좀 의미 있는 일을 하실 수 있지 않나는 생각도 들어서요. 그건 결국 정년 연장 얘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노인들이 노인 일자리 사업을 하는 이유는 지금 60세 넘으면은 퇴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너무 건강하고 사회에 있는 일자리라고는 굉장히 단순 노무 그다음에 한 3달
뭐 한 100만 원, 6개월, 150만 이런 식의 일자리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 일을 하는 거지. 이제 정년 연장돼서 원래 하던 일을 본인의 숙련도를 살려서 쭉 할 수 있다면 회사에게도 좋고 본인에게도 좋은 건데 또 근데 또 문제는 돌고 돌아 고용 정년 연장이면 또 청년 고용 어떻게 할까? 이 끊이지 않는 그렇죠. 이 쳇바퀴 이거를 이제 결국은 어느 지점에서 타협을 할 수밖에 없죠. 타협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안 풀리는 거고. 이게 뭐 네. 청년 일자리도 늘어나고 노후 일자리도 늘어나고 하면 좋겠으나 지금 뭐 전반적인 일자리가 늘어날 기미를 보이지도 못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게 노후 이게 은퇴를 앞두신 분들만의 걱정거리가 아니라 청년, 장년 세대 모두에게 이게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게 그 부양을 또 떠안아야 한다라는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각종 연금을 내는 사람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가장 고민스러운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적연금에 국가 정부가 재정으로 보조하는 비율은 우리나라 정부가 한 2.3% 정도를 쓰고 있는데 뭐 선진국이라고 하는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은 한 7%에서 10%를 써요. 이 숫자만 보면은 우리 정부가 노인 빈곤에 노인에게 주는 연금에 너무 재정을 덜 쓰는 경향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의 프랑스 상황을 보면 프랑스 재정이 저렇게 망가진 이유 중에 하나가 정부 재정을 연금에 너무 많이 썼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늘리긴 늘려야 되는데 어디까지 늘려야 되느냐에 대해 사실 어떤 최적점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네. 또 하나 어려운 것은 우리는 늙어가는 속도가 더 빠르죠. 세계 압도적 1위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2% 3%만 써도 가만히 있어도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계속 저 답 안 나온 얘기만 하는데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네. 여기 앞에서 우리가 데이터 센터 2중 3중 백업을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의 노후도 2중 3중으로 백업을 준비해 놔야 되겠고 제도적으로는 당연히 마찬가지고요. 원탁 기자들 K, KBS 김준범, 석민수, 강푸른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벌써 시간이 다 됐어요. 예고 잠깐 해드린 것처럼요. 2부에서는요. 네이버와 카카오 이야기 해봅니다. 네이버는 두나무라는 어핏 두 운영사를 합병하는 이슈가 있고 카카오톡은 여러분이 또 느끼다시피 그 업데이트 문제 지금 시끌시끌하지 않습니까?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부터 이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잠시만요.